한국사 6차 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차 시 강의 주제는 하늘을 숭배하며 국가가 성장하다. 그래서 오늘은 고대 신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제가 공지 하나 할게요. 모든 동영상 강의는 온클 한국사 클래스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지 PDF 파일 지금 다운이 안 된다고 해서 이거 요청한 학생들이 많아서요. 각 반 한국사 반장에게 전달을 했고요. 학급 단톡방에 공유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이용해서 필요한 분들은 쓰세요. 필요한 학생은 쓰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학습지는 계속 종이로 인쇄해서 나눠줄 거예요. 자, 그러면 5차 시에 배웠던 내용 한번 문제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라는 촌주를 수도에 와서 머물게 하는 상수리 제도를 실시해서 지방 세력을 견제했었죠. 자, 발해에서 최대 영토를 확보한 후 해동성국이라 불리며 발해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은 잘할 선자 선왕이었습니다. 그럼 학습목표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네, 오늘은 고대 국가의 신앙, 그리고 원시 신앙과 천신 신앙이라는 걸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먼저 개념 정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개념 정리 1번부터 보겠습니다. 국가가 출현하면서 이제 신앙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이전 단계, 선사시대에서 원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원시 신앙은 구석기와 신석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구석기 시대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각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것을 원했느냐, 그것이 신앙에 드러나요. 구석기인들이 원했던 것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사냥이 성공해서 식량을 많이 확보하고 싶다는 그런 바람이 있었겠죠. 그리고 다산이 뭔가요? 네, 아이를 많이 출산해서 그 무리가 강성해지고 식량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들이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러한 기원들을 구석기 시대에는 이 예술품에 담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술품들이 그런 겁니다. 구석기인들은 동굴에서 살았거든요. 이 동굴에 가면 그 벽면에 그림을 그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주제로 했던 거죠. 그래서 사냥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를 뵌 또는 새끼를 뵌 그런 어머니나 아니면 그 짐승 암컷의 모습을 이렇게 배를 볼록하게 해서 표현하는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자, 그다음 신석기로 가겠습니다. 신석기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죠. 자, 무엇이 새로 시작됐죠? 바로 농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농경이 시작되면서 조금 변해요. 농경은 자연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적당히 햇빛이 작물에 그 햇빛을 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적당히 비가 내려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기상현상 때문에 농사가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자연에 관심이 많아지는데 특히 태양이 가장 중요한 자연이었죠. 자, 그래서 이러한 관심이 고조가 되는데요. 태양과 관련해서 교과서 23쪽에 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23쪽 오른쪽 쪽 날개를 보면요. 자, 이 뭐 모양이나 자세한 뭐 이 유물 이름 몰라도 돼요. 경북 고령에 장길이라고 하는 마을에 바위 그림이 있어요. 바위에 그린 그림인데요. 가운데 선생님이 네모로 표시한 바로 요게 태양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요 태양을 상징하는 그림을 바위에다가 그린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당시 신석기인들이 태양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시신앙에서 처음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이렇게 세 가지 나옵니다. 자,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원시신앙이라고 해요. 이 밑줄을 그어버릴게요. 원시신앙. 원시신앙. 자, 원시신앙 세 가지 각각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애니미즘 볼게요. 애니미즘은 자연현상이나 자연물을 숭배하는 건데요. 애니미 하면 어떤 영어 단어가 생각이 날 거예요. 애니메이션이라고 알죠? 자,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그림을 살짝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연결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죽은 그림을
살아있는 것처럼 생동감을 주는 거죠. 막 움직이는 것처럼. 자, 그래서 애니메이트라는 단어에서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는 말이 유래했는데 이 애니미즘도 어원이 비슷해요. 어, 생명이 없는 또는 영혼이 없는 그러한 자연물이 영혼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을에 만약에 큰 폭포가 있어요. 그럼 그 폭포, 그게 마치 신인 것처럼 여겨서 숭배하는 거고요. 태양을 숭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그러한 자연물, 자연 현상을 숭배하는 것이 뭐라고요? 애니미즘입니다. 자, 그다음 특정 동식물을 숭배하는 걸 토테미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특정한 동식물, 부족의 어떤 상징 동물 그런 것들을 토템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부족의 상징 같은 거예요. 부족의 상징. 그래서 대표적으로 동물 중에서도 좀 강한 동물, 용맹한 동물들 또는 식물 중에서 조금 뭔가 영험하거나 아니면 모양이 멋진 그런 식물들을 자기 부족의 상징으로 여기는 거죠. 자, 이러한 거는 지금 현대 세계에도 프로 스포츠에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한화라는 우리 대전의 야구 구단 있잖아요. 그 구단은 토템이 뭡니까? 한화, 이글스. 그러니까 어, 그 독수리 두 마리죠. 자, 그래서 이러한 토템이 사실 아직도 현대 세계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숭배하진 않지만요. 자, 그다음 샤머니즘은 뭐냐? 샤먼이라는 것은 영어로 무당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무당과 그 무당의 주술 또는 치료 행위 이런 것들을 믿고 숭배하는 걸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에 대한 설명이 나왔을 때 각각 용어를 연결 지을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무슨 니즘으로 끝나는 신앙들, 숭배를 원시 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국가의 출현과 천신신앙이라고 해서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어요. 자, 천신신앙이 무엇인지 먼저 교과서 23쪽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 23쪽 오른쪽 쪽나기에 보면 천신신앙이 있네요. 자, 내용 읽어봅시다. 자, 여러분, 하늘 천이에요. 그리고 신은 신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God. 그래서 하늘을 신격화하거나 하늘에 있는 초인적인 신을 믿는 신앙이 바로 천신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봐야겠네요. 그리고 이러한 하늘과 하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관념이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과서 그 위쪽에 있는 농경문이 청동기라는 거예요. 농경문이 청동기는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용산에 있죠. 거기에 있는 농사 짓는 모습이 이렇게 무늬로 새겨진 청동기인데 모양이 좀 특이하죠. 이만큼 깨졌고요. 근데 이 농경무늬 청동기에 농경과 관련 없는 사진, 아니 그림, 바로 새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대체 새가 어떤 의미냐? 자, 이거 뭐 내용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해를 위해서 같이 자료 보는 거예요. 새는 농경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설도 있지만 새가 땅하고 하늘을 연결하는 매개체다, 즉 메신저다라고 여겨졌나 봐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을 이 새가 하늘로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즉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는 천신신앙과 연결된 존재입니다. 다시 학습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새로운 개념이네요. 선민사상. 자, 선민사상은요, 민은 백성 민자예요. 그럼 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착할 선 아니고요. 잘할 선도 아니에요. 자, 이 선은 선택하다 할 때 선입니다. 즉, 선민이라는 것은 선택을 받은 백성,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밑에 사실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이, 자, 시작. 네, 신이 특정한 민족 혹은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사상으로서요. 음, 우리 기독교에도 이런 게 있어요. 기독교도 보면은 하나님이 많은 민족 중에서도 유대인들, 유대 민족을 선택을 하죠. 자, 그러한 선민 사상이 원래 종교에 많이 담겨 있는데요. 어, 청동기 시대의 지배자들은요, 자신을 천신과, 즉 하늘의 신과 연결을 지어요.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뒷받침해요.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요. 왜냐하면 지배자가 하늘의 신과 연결이 되어 있다 하면 이건 정말 그 신하의 입장에서 일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 지배자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왜냐하면
무슨 곰도 아니고 호랑이 신도 아니고 천신이래요. 하늘의 신. 그럼 정말 끝판왕이죠. 신 중에. 자, 그러니까 그 부족 또는 그 국가는 우리 지배자가 하늘의 신하고 연결됐으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여기면서 자부심을 갖겠죠. 자,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 단군 이야기 속에도 등장을 합니다.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는 구조는 단순해요. 그 하늘의 신의 아들인 환웅이 웅녀와 결합을 하면서 단군 왕검을 낳죠. 이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신앙과 관련된 내용은요. 고조선의 통치자가 천신의 자손이다, 하늘의 자손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연맹체의 우두머리이자 또 하나 재정일치의 존재다라는 걸 보여줘요. 왜냐하면 단군 왕검은요. 단군, 제사의 우두머리, 즉 제사장, 그리고 왕검, 정치의 지배자라는 제사와 정치가 하나인 고조선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름이거든요. 왜냐하면 단군왕검 자체가 바로 하늘의 신의 피를 이은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의 우두머리도 되는 거죠. 요거 23페이지 자료를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수준에서는 단군의 건국 이야기 나오면 자세히 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봅니다. 이 이야기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숨어있는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 거죠. 자, 단군의 건국 이야기 간략하게만 볼게요. 자, 환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천신이에요. 즉 하늘의 신인데 그 아들 환웅이 있었고 세상에 내려오게 되는데 그 목적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려고. 이게 한자로 뭐예요? 네 글자. 네, 맞습니다. 홍익 인간이죠. 자, 그런 뜻을 가지고서 이렇게 내려와요. 여기 스토리는 선생님이 따로 안 읽을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 읽어보세요. 그리고 환웅이 궁녀와 혼인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가 단군 왕검이다라는 게 삼국유사에 실려 있습니다. 자, 이 단군 건국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고조선 사회의 모습 쭉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고조선 사회가 청동기 시대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되었다는 거. 그 다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의 건국 이념 등장하죠. 그리고 지배계급은 자신을 하늘과 연결하고 있어요. 자, 그거는 내가 다른 부족보다 우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곰이나 호랑이를 토템으로 가진 부족. 즉 곰이나 호랑이가 자기 부족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그 부족보다는 하늘과 연결된 부족이 훨씬 우월하죠. 자, 그리고 이러한 하늘의 부족, 한웅 부족과 곰을 숭배하는 곰을 상징으로 여기는 부족과 이렇게 결합하는 것이 바로 환웅과 웅녀의 결합으로 이야기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당근한검 나왔죠? 당근한검의 이름은 제사장을 뜻하는 당군과 정치적 지배자를 뜻하는 왕검이 합쳐진 이름. 그러니까 고조선 사회는 무슨 사회예요? 제사와 정치가 일치된 재정일치 사회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 정리해 봤습니다. 학습지로 돌아가겠습니다. 벌써 이만큼 왔네요. 자, 그럼 여러 나라의 제천 행사와 건국 이야기 속의 천신신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천 행사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제천은 뭐냐면요. 제는 제사, 전은 하늘, 즉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요. 큰 행사예요. 그래서 이 제천 행사를 할 때는 제사도 지내지만 백성들한테 먹을 것도 베풀고 술도 베풀고 춤추고 놀게 해줘요. 그러니까 아주 국가적인 큰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페스티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예전에 정치사 부분에서 배웠던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고 그 나라들의 그 제천 행사들 이름이 나오는데 요거를 연결을 지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연결 짓는 거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자, 먼저 동해라는 나라 기억나죠? 동해는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10월에 있었는데 자, 요건 여러분들이 애국가 1절을 한번 불러보세요. 애국가 1절 한 두 마디만. 그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 부분 있죠. 자, 이거를 오늘부터는 동해무천 이렇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자, 물론 애국가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럼 동해무천 이렇게 부르면 굉장히 처음에는 어색하고 좀 이상하겠지만 절대로 안 까먹어요. 이거. 절대로. 나는 죽어도 이렇게 외우기 싫다. 너무 싫다. 이러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요. 이미 여러분 한 번 따라했으면 죽을 때까지 동해, 무천 이게 생각이 나서 절대로 까먹지 않습니다.
일종의 좋은 저주가 걸린 거죠. 자, 그 다음 사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만 5월, 10월에 제사를 지내는데 여기 뭐 특별한 용어가 안 등장하죠. 자, 그런데 왜 10월일까? 자,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제천 행사를 10월에 할까? 10월은 농사에서 되게 중요한 계절이에요. 뭐를 할까요? 뭐를? 보통 수확을 10월에 하죠. 그러니까 고마운 거예요, 하늘한테. 그리고 내년에도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또 흉년이 들면 내년에는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가을에 수확할 때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고요. 참고로 그 미국 사람들이 많이 챙기는 그 중요한 자신들의 기념일이 음, 그 땡스기빙 데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걔네들 똑같아요. 농사를 잘 되게 해준 하나님한테, 신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땡스고 기빙, 우리에게 식량을 줬다. 우리에게 이렇게 수확물을 준 그 기빙 해준 거에 대한 감사, 땡스. 그래서 땡스 기빙 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부여인데요. 부여 연고. 연고는 12월이에요. 언제인지는 뭐 그렇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아무튼 이것도 이름하고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연결짓냐면요. 이렇게 부여를 적고 여러분 가로 세로 그 낱말 퀴즈 그런 거 풀어봤죠? 가로 세로 열쇠. 부여하고 이렇게 연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부여 언고. 자, 이렇게 기억하면 이것도 까먹을래야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부여 연고. 자, 좀 이상해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다음 고구려. 여러분 고구려는요.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10월에 있었는데 앞 글자를 연결해 보세요. 고동이 되죠? 여러분 소라랑 비슷한 고동이라는 거 있어요. 이거 먹는 거예요. 고동 이렇게 쏙 빼가지고 먹는 건데 소라랑 비슷해요. 그 고동을 생각하면 이것도 까먹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교과서 24페이지 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자, 24페이지 왼쪽에 보면 국동대열이라고 하는 동굴이 나오는데 자, 이 모양 절대 기억할 필요 없고요. 사실 국동대열 뭔지 몰라도 돼요. 자, 그런데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봐요. 어, 중국 지린성의 국동대열이라고 하는 이제 기록 속에 나오는 동굴인데 이걸로 추정되는 그 동굴의 모습이에요. 고구려의 국내성이 수도예요. 거기 동쪽에 있다 해가지고 국내성 동쪽에 있는 대열, 대열이라는 건 큰 구멍, 큰 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이에요. 근데 아마 여기서 동맹이 거행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음, 선생님이 그림을 잘 그려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그림 하나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고 사람들은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같이 절하고 뭐 이런 모습들 한번 상상해봐요. 좀 여기 위험하네요. 여기 떨어질 수도 있겠네. 자, 아무튼 이렇게 여기다 뭐 재물을 올려가지고 재물 뭐 사슴 할까요? 사슴? 사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하면 많은 그림들이 그려지겠죠? 자, 그래서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고구려 동맹 자료 하나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대체 그러면 왜 이렇게 나라마다 이렇게 제천 행사를 많이 했느냐? 자, 이게 대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공동체의 화합도 도모하고요. 아까 이게 큰 축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베푸는 지배자가 베푸는 이 축제, 공동체 화합을 도모할 수 있죠. 그리고 왕의 권위가 올라가요. 왜냐하면 제사 지낼 때 그 제사를 왕이 주관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권위도 올라가는 일석이조 이조의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 나라의 건국 이야기를 볼 텐데요. 와, 진짜 건국 시조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나라별로 볼 텐데요. 나라별로 그 나라를 건국한 사람들, 그 시조의 이름이 나오니까 잘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돼요. 먼저 부여입니다. 자, 부여는 동명인데, 여러분 이상해요. 그 역, 역사를, 한국을 빛낸 백인의 위인들, 이런 그 아무튼 노래 있죠? 그 노래 보면은 고구려 세운 하고 무술왕 나와요. 동명왕 나오죠. 근데 왜 동명왕이 부여의 시조냐? 이상해. 자, 그거는요. 이 부여의 동명왕과 우리가 흔히 주몽이라고 하는 고구려의 동명왕은 동명이인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이름이 같은데, 어,
같아요. 같아서 그런 거고 다른 사람이에요. 자, 부여를 건국한 사람이 동명왕이고요.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은 동명성왕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노래도 고구려의 동명성왕 이렇게 해야 사실은 요즘 스타일에 맞는 거죠. 자, 그래서 부여는 그냥 동명왕, 고구려는 주몽, 동명성왕이 국가의 시조예요. 자, 그럼 백제는요, 온조, 그리고 구태인데, 온조는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온조와 비류의 건국 이야기 같은 거 많이 들어봤을 텐데, 구태는 누구냐? 이따 자료에서 확인할게요. 자, 신라는 뭐 너무 유명하죠? 아래서 나온 혁거세, 가야는 영화배우 이름하고 동명인데 이거는 김수로라고 하죠. 자, 이런 건국 이야기들이 다 있는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이겁니다. 천신신앙, 즉 하늘의 신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부연 설명해 놓은 게 천신강림인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뭐 여신강림 이런 표현 쓰잖아요. 강림이라는 건 위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이 내려와 가지고 어떤 영향을 끼쳐 가지고 동명성왕, 온조, 구태, 박혁거세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아니 온조는 좀 예외네. 자, 근데 왜 그러냐면 주몽도 그렇고요. 박혁거세도 그렇고 김수로도 그렇고 동명도 그렇고요. 뭐 알에서 나왔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뭔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말 초자연적인 출생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그 스토리들의 공통점은 다 이거예요. 하늘의 신이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내려와서 인간처럼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거나 아니면 아들을 잉태하게 했다거나 아니면 하늘에서 태양이 하늘이죠. 그 상서로운 빛이 쪼여가지고 아래서 부화했다거나 부화했다든가 이런 뭔가 하늘과 관련된 출생의 스토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건국시조 나라별로 연결을 좀 시켜주시고 자,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그리고 부여 이 세 나라가 묘하게 비슷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요. 건국 이야기에서 묘하게 연결되는 게 있어요. 자, 이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여러분, 고구려의 주몽이 원래 부여에 있다가 도망와가지고 졸본이라고 하는 지역에 고구려를 건국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 동명성왕은 어디로부터 나온 인물이에요? 부여로부터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백제를 건국했다고 하는 그 백제의 설화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온조설화거든요. 근데 그 온조라고 하는 왕자는 원래 주몽의 왕자였는데 역시 왕이 될 수가 없는 자기 처지를 알고 한강 유역으로 내려와가지고 백성을 끌고 백제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는 거예요. 그럼 백제는 어디서 나왔어요? 고구려에서 나왔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근데 백제는 그러면 뭐 직접적으로 부여랑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백제가 나중에 자신들의 조상, 시조를 찾을 때 고구려에서 자신들의 근원을 찾자니 고구려랑은 맨날 싸운단 말이에요. 여기 적대적인 국가예요. 주로 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찾을 수 없으니까 자신들의 뿌리를 한 번 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고구려에서 한 번 더 거슬러 올라가서 부여랑 연결을 짓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백제가 우리는 부여에서 나왔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좀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교과서 24쪽의 자료를 통해서 한번 실제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생각을 키우자. 부여, 고구려, 백제의 건국 이야기 속에 비슷한 천신신앙이 등장한다. 자, 먼저 부여하고 고구려 볼게요. 이 내용은 여러분 각자 읽어보시고요. 선생님은 핵심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게요. 자, 부여의 건국 이야기, 고구려의 건국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요. 너무 심해요. 표절이 너무 심해. 두 개가 진짜 유사해요. 요즘으로 따지면은 이거 표절 시스템에 너무 걸릴 정도로. 아주 그 스토리가 비슷하고 등장인물과 장소만 다르지 아무튼 진짜 비슷한 이야기가 펼쳐져요. 그래서 부여의 시조인 동명 얘기나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 얘기나 아주 비슷하고 심지어 뭐 활을 잘 쏘는 얘기까지 이런 것까지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백제의 건국 이야기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구태라고 아까 낯선 사람 있었죠? 백제의 건국 시조. 자, 이 구태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래요. 동명의 후손이다. 동명은 누구라고 했어요? 부여의 시조죠? 그 동명의 후손이 구태다. 그래서 백제를 건국했다. 그러니까 백제는
부여해서 기원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여, 고구려, 백제가 이렇게 건국 신화도 비슷하고요. 건국 이야기도 비슷하고 좀 닮아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가서요. 천손의식과 독자적 천하관이라고 해서 먼저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자기 건국 시조에 사당을 건립한 얘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삼국 시조의 사당을 건립했다. 그리고 제사를 지냈다. 왕이 직접 제사를 지냈다. 자, 사당이라는 말은요, 제사를 지내는 건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왜 오래된 한옥 건물 같은데 부잣집 그런 큰 집 가면은 한옥 건물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집이. 그리고 여기 뒤편에 조그만한 게 있어요. 진짜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없는. 근데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건물이 있고 팔짝 지붕 딱 건물이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뭐 이렇게 높은 단 같은 게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나무 쪼가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 쪼가리를 보면 나무 쪼가리에다가 사람 이름이 써 있는 거죠. 뭐 홍길동, 그 다음에 몇 년 몇 월 출생, 몇 년 몇 월 죽었다. 이거를 이렇게 나무 폐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세워놔요. 때로는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일 때도 있죠. 두 개, 세 개. 이렇게 새겨놓은 거. 거기다가 이렇게 앞에다가 향 피우고 제사 지내요. 자, 그런 게 제사 지내는 사당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당에서 삼국의 건국 시조를 왕이 직접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는 다른 집단보다 우월하다, 하늘의 신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 좀 상세한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요. 고구려는 주몽을 동명 성왕이라고도 하지만 추모왕이라고도 해요. 주몽, 추모. 이름이 비슷하죠? 자, 그리고 백제는 동명왕의 사당을, 그리고 신라는 박혁거세의 사당을 저렇게 세워가지고 왕이 직접 제사를 지내면서 왕권의 안정을 꾀하는 겁니다. 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왕권의 안정을 도모했다. 자, 이제 2번으로 가서요. 천손의식과 독자적 천하관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먼저 천손은 이것도 우리 지금까지 배운 뭐 천신사상이랑 비슷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로 발전한 과정에서 왕실의 계보를 정리해요. 여기도 왕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현재의 왕이 우리 아버지는 무슨 왕이고 우리 할아버지 누구고 해서 제일 위로 올라가면 건국시조. 근데 건국시조가 알고 보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무려 하늘의 신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그 왕은 얼마나 큰 정통성을 갖겠어요. 왕이 좀 못 믿어온데 거슬러 올라가니까 조상이 하늘의 신이에요. 그러면 신하들도 백성들도 깜빡 죽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천신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을 천손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천손의식은요, 현재 왕실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중국과 대등하다라는 의식의 표현이기도 해요. 왜냐면요, 중국은 자신들이 전 세계 천하의 중심이라고 여겼고요. 이 중국의 황제들은요, 하늘의 뜻을 대신에 통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삼국 중에 이제 힘이 강한 나라가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건 바로 중국과 대등하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드러난 거죠. 자, 그것과 비슷한 거, 유사한 게 바로 독자적인 천하관입니다. 여러분, 천하관이라는 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이게 두드러지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은 자신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오랑캐라고 생각해요. 오랑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동쪽 오랑캐, 서쪽 오랑캐, 북쪽 오랑캐, 남쪽 오랑캐, 아무튼 다 오랑캐예요. 자기들 빼고는. 자, 그런데 이러한 천하관을 우리나라 국가, 즉 삼국 중에 어떤 국가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영토를 확장하고 통치제도를 정비하면서 중앙집권적 국가로 발전했다. 이거 진짜 많이 들었던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왕권이 완성되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대외적으로 야, 우리는 중국한테 안 꿀려. 중국과 대등해. 자부심이 생겼던 거죠. 자, 이런 자부심 가질 만한 나라 어디 있을까요? 역시 동아시아 최고의 강국이었던 고구려입니다. 자, 고구려는 중국과는 다른 독자적 천하관을 가지고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의식을 표출합니다. 자, 그래서 자신들의 건국 시조인 추모왕이 하늘의 자손이다라는 걸 내세웠고요. 그리고 고구려 최전성기 때 왕이죠.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은 그 주몽의 후손이니까 광개토대왕은 대단한 사람이다. 거의 신과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냥 광개토왕 하면 안 돼. 대왕, 그레이트 킹, 태왕,
대보다 더 큰 대. 영어로 하면 뭐 그레이트 킹. 그래서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람이다. 자, 이렇게 대왕호칭, 태왕호칭을 썼고요. 그다음 영락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는데요. 연호 우리 공부했죠? 연호가 뭐였죠? 대답해 보세요. 네, 그 해를 부르는 호칭, 그 해를 부르는 이름이죠. 그래서 광개토대왕은 자신의 즉위연도를 영락 1년이라고 해서 영락 2년, 영락 3년 이런 식으로 독자적으로 중국과 다른 연호를 사용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네, 독자적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다. 자, 이 내용 교과서 25쪽 자료 두 개를 함께 보겠습니다. 교과서 25쪽으로 넘기면 진짜 어마어마한 비석이 교과서에 딱 등장합니다. 사실 이 사람이 뭐 키가 몇 cm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근데 체구가 좀 클 것 같지 않아요? 체격 되게 좋아 보이죠? 자, 이게 발견 당시 거의 그 시기 모습인데요. 이거 뭐 170이라고 봐도 한 8m는 좋게 넘어 보이죠?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석의 주인공이 바로 광개토대왕이에요. 자, 이거는 광개토대왕이 아니라 장수왕이 아마 세웠을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내용을 보면 광개토대왕 능비, 즉 광개토대왕의 무덤에 있는 비석. 장수왕이 광개토대왕 아들이에요. 아버지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개토대왕 능비 실제로 본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선생님밖에 없네요. 아닙니다. 선생님 말고 다른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미리 녹화하는 거라서 내가 말을 잘못했네요. 아무튼 선생님은 요거 실제로 봤는데 요즘엔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직접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 정부에서 이거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각을 만들고 유리로 다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도 안 예뻐요. 유리 때문에 반사돼가지고. 자, 그런데 여기에 진짜 많은 글자들이 사면에 다 새겨져 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리고 요거는 여담이지만 이거 발견됐을 때가 언제냐면 일본이 이 지역에 진출해 있을 때예요. 즉 일본이 만주를 진출했던 일제강점기 때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일본 군인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일본 군인이 요거를 보다 보니까 민감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일본과 관련된 내용이 광개토대왕 능비에 나와요. 근데 그게 일본한테 불리한 내용인 거죠. 즉 광개토대왕한테 일본이 어, 한반도 남부를 침략했다가 아주 호되게 당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 비문이 위조됐다 또는 훼손됐다라는 설이 있어요. 역사학자들의. 그게 어떤 거냐면 그 일본 군인이 일본에게 불리한 그 부분이 있는 내용을 훼손시켰다. 시멘트, 석회를 발라가지고 못 읽게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해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근데 그중에 이렇게 민감한 일본과 관련된 부분이 해독이 안 되고 그 석회 물질이 거기 발라져 있으니까 의심을 받는 거죠. 이거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려고 광개토대왕 훼손한 게 아니냐. 뭐 이거는 진짜 여담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광개토대왕 능비에서 볼 거는 고구려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볼 거예요. 자, 광개토대왕 능비 어떤 내용이 있는지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시조인 추몽이 나라를 세웠는데 17대가 지나서 그 다음 이제 17세 그 자손이 누구냐면 바로 국강산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 바로 우리가 흔히 광개토 대왕이라고 하는 광개토 대왕인데요. 이름이 엄청 길죠.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서 국강산, 국가의 그 영역을 광개토 넓게 개척한 사람이고 아주 나라를 평안하게 한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진짜 큰 왕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훌륭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 죽고 나서 이름이 엄청 길어질 거예요. 앞에 뭐 수식하는 그런 말들이 붙겠죠. 자, 그리고 칭호를 영락대왕이라고 했다. 영락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네요. 이 영락은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광개토대왕과 영락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돼요. 독자적 연호. 자, 근데 이제 여기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신라가 광개토대왕 때 일본 외에 침입을 받아가지고 신라 국경에 외인들이 아주 가득 찬 거예요. 이 침략군이. 그래서 신라왕이 애원을 해요. 고구려왕한테 고구려왕 광개토대왕께 우리가 귀의한다. 즉 신하가 되겠다. 그러니까 도와달라.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5만 명이나 보내서 신라를 구원합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독자적 연호도 있고 이렇게 태왕이랑 호칭이 나오죠. 그리고 신라를 약간 그 신하로 여기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모두르 묘지문이라는 거 있는데 이거는 뭐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건 뭐냐면요. 역시 비슷한 인식이 드러나는데 모두르라고 하는 고구려의 그 관리가 죽고 나서 그 앞에 묘지에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글에도 역시 이러한 독자적인 고구려의 천하관이 등장합니다. 자, 해설 부분 볼게요. 자, 고구려 광개토 대왕후기와 모두루 묘지문에는 고구려의 시조인 추모왕이 하늘의 자손이며 광개토 대왕이 그 혈통을 이어받은 17세 손이다. 자, 그리고 광개토 대왕을 태왕, 그리고 영락 대왕이라고 부르면서 독자적 연호인 영락이 드러났고요.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보니까 완전 상하관계예요. 신라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애원하니까 고구려가 그래 불쌍하니까 도와준다. 그래서 뭔가 이게 신라가 신하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요. 또 고구려가 천선의식, 자신들은 하늘의 자손이다라고 하면서 천하의 중심으로 인식했다. 고구려가 즉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주 잘 드러나 있는 유물이 경기도대왕비였습니다. 자, 이제 학습지로 돌아와서요. 다음 자료를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아이고, 죄송. 이거 먼저 봐야겠네요. 자료학습 1번. 자, 요거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 건국 이야기예요. 자, 이미 읽어봤기 때문에 안 읽을 거고요. 아래에 있는 문제 빨리 풀어보세요. 한 10초면 풀 것 같은데. 자, 풀으셨죠? 자, 어느 나라 건국 이야기입니까?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밑줄 쳐주세요. 청동기 문화와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고조선이 건국되었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조선 사회가 군장,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함께하는 단군한검의 존재를 통해 재정일치 사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런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청동기 문화, 농경 문화. 자, 이거는요, 이런 것들이에요. 몰라도 되는데, 풍백우사운사, 이게 바람, 비, 구름, 다 농사랑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등장하는 거를 통해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관계토대왕비도 우리가 봤기 때문에 따로 읽지는 않을게요. 근데 관계토대왕비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다 천손의식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드러나 있는 자료였습니다. 자, 15쪽으로 가겠습니다. 15쪽은 탐구활동 요거 하나 할 거예요. 생각을 여는 활동, 백제, 금동, 대학로. 교과서 22쪽 통해서 아주 아름다운 유물 하나 감상합시다. 교과서를 앞으로 넘기셔야 돼요. 22쪽. 자, 백제, 금동, 대학로. 너무나 유명한 유물이고요. 특히 우리 같은 이 충청도 사람들한테는 정말 우리가 자랑할 만한 충청의 유물이죠. 20세기 한국의 최고의 고고학적인 발견 중에 하나로 꼽혀요. 자, 백제, 금동, 대학로는요. 신문 기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내용 뭐 절대 암기하거나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료니까 같이 보는 거예요. 1993년 겨울이었어요. 부여 능산리 고분이라고 하는 그 오래된 무덤, 문화재가 있는데 그 옆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건설 공사를 하던 현장에서 이 진흙 속에 무언가가 발견이 됐는데, 이게 보니까 아래는 이렇게 향로 몸통이 있고요. 요 위에는 이렇게 향로 뚜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서 향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보존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좋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 있냐? 바로 오랜 시간 동안 이 진흙 속에 묻혀 있어가지고 약간 진공 상태처럼 보존이 완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끗하게 씻으니까 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리고 완벽한 조형을 갖춘 진짜 화려한 백제의 금동으로 만든 향로가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그냥 향로도 아니고 무려 대향로입니다. 자, 충남 부여에 가면 우리가 만날 수 있고요. 국립부여박물관 대전에서 가깝습니다. 자, 근데 이걸 좀 상세히 보면요. 우리 뒤에 배울 도교랑 불교랑 관련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 위에 있는 새는 무슨 새일까요? 얘는 봉황이에요. 봉황. 봉황이라는 새고요. 그리고 위에 뚜껑 부분 보면 산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산이 많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동물들 많아요. 이런 거 보면 새 같은 거고요. 여기도 새죠, 새. 그리고 이거는 새가 아니고 자세히 보시면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밑에 보면 막대기 같은 걸로 턱을 개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관악기를 불고 있는 거예요. 대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관악기. 그런 거 피리 불고 있는 거예요. 피리. 자, 그래서 요 뚜껑 부분에 있는 거, 뚜껑 부분에 있는 거는 도교를 상징해요. 도교의 그 신선 사상, 또 자연, 산 같은 거 숭배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 몸통 부분에는요, 연꽃이 있는데 연꽃은 어느 종교를 상징하는 거죠? 네, 맞아요. 불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교적인 요소, 불교적인 요소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유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요, 함께 찾아봤으니까 학습지 탐구활동에 생각을 여는 활동이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백제금동 대학로에 반영된 종교 뭐냐? 두 개. 첫 번째는 도교죠. 두 번째는 불교입니다. 그리고 도교는 조금 부연하면 도교에서 말하는 신선이라든지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아주 이상적인 세계죠. 이러한 세계가 바로 아까 봤던 백제금동대학로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교, 불교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자, 이거 시간 드릴게요. 자,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십시오. 1분 30초 정도 드릴게요. 영상을 밤에 찍다 보니까 졸려가지고 하품이 나왔네요. 자,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아마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 애국가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 동해 땡땡 이거 있죠? 자,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표. 자,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에는 천신신앙과 선민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맞습니다. 자, 가야의 시조인 박혁것의 건국이 이거 뭔가 불편하고 이상하죠. 가야의 시조는 박혁거세가 아니고 김수로죠. 그리고 박혁거세는 어디 시조예요? 신라죠. 자, X입니다.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같은 거 뭐라 그랬죠? 원시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원시 신앙. 자, 그리고 3번. 각 국가별 주체 행사가 옳게 연결된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자, 동해가 연고래요. 말도 안 되죠. 동해는 뭐예요? 동해, 네, 무천이죠. 연고는 부여거고요. 근데 또 부여 무천 이거 바꿔놨네요. 이거 틀렸습니다. 부여는 연고죠. 자, 고동. 고동 맞아요. 소라 비슷한 거. 쭉 빼먹는 거. 4만 5월하고 10월 제사. 이거 맞네요. 이거 정답은 뭐가 돼요? 네, 5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 광개토 대왕은 뭐 대왕, 태왕 칭호를 썼고 독자적인 연호를 썼대요. 광개토 대왕의 독자적 연호 뭐였죠? 영락입니다. 진짜 광개토 대왕은 참 대단하죠? 정말 영락 없는 대군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대왕, 태왕이라고 불리는 거죠. 영락 없는 대왕의 모습을 지닌 사람입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44분. 자, 오늘은 뭐 더 하고 싶지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